도쿄 오사카 교토 거리를 걸으면 왜 그토록 날씬한 사람들이 많은 걸까? 많은 나라들이 비만 문제로 고민하는 가운데 일본은 예외처럼 보인다. 일본인은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마르고 건강한 체형을 유지하는 사람들 중 하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유전일까? 문화일까? 아니면 아직 세상이 알지 못한 어떤 생활 방식의 비밀일까? 오늘 우리는 일본인이 날씬함을 유지하는 놀라운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려 한다. 그 이유들은 아마도 당신의 음식 건강 삶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꿔놓을지도 모른다. 이유 하나, 날씬함은 유전자에서 오는가? 일본인의 날씬한 체형을 두고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타고난 체질이라는 말이다. 마치 동양인은 유럽인보다 선천적으로 마른 체형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말이다. 실제로 일부 연구는 동아시아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빠른 기초, 대사량과 작은 체격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지방을 저장하기보다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화하고 대사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축적을 줄인다는 데이터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모든 유전적 이점은 진짜 이유의 단지 한 단면일 뿐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인들이 해외에 나가 서구적인 생활 습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도 똑같이 체중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햄버거, 감자튀김, 탄산음료, 그리고 거대한 한 접시의 식사가 일상으로 들어오면 일본인이라 해도 체형의 변화는 피할 수 없다. 결국 타고난 유전자는 출발선일 뿐 진짜 목적지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은 생활 방식이다. 날씬함은 특정한 민족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일상 속의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낸 결과다.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무엇을 먹으며 어떤 사고방식으로 삶을 대하는지가 곧 몸을 만든다. 일본인의 몸이 가볍고 건강한 이유는 유전보다 습관에 더 가깝다. 오랜 세월 쌓여온 절제질서 전통이 몸매를 가꾼다. 그러니 진정한 비밀은 DNA 속이 아니라 매일 밥상과 걸음걸이, 생활 태도 속에 숨어 있다. 이유 둘, 소식의 미학 작지만 강한 그릇 일본 식사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작게 나누어진 다양성이다. 하나의 커다란 접시에 모든 음식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재료와 맛을 담은 작은 그릇들이 식탁 위에 정갈이 펼쳐진다. 흰 쌀밥 한 공기 구운 생선 한 조각 제철 채소를 무친 반찬, 따뜻한 된장국, 그리고 입맛을 돋우는 절임류. 이처럼 식사는 단순한 배 채움이 아니라 오감을 일깨우는 조화로운 구성이다. 이러한 식사 방식은 과식을 어렵게 만든다. 여러 그릇을 하나씩 비워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속도도 늦춰지고 뇌는 충분히 만족을 느낀다. 음식을 음미하며 먹게 되니 급하게 삼키는 일도 줄어들고 배부름은 천천히 찾아오지만 훨씬 오래 유지된다. 서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대한 햄버거 한 개와 초대형 탄산음료는 단 한 끼에 하루 권장 칼로리를 넘기기 십상이다. 반면 일본의 소식 식단은 적은 양으로도 균형 잡힌 영양을 전달하며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이러한 식문화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음식 앞에서 겸손해지고 자신의 식탐을 조절하며 사소한 맛조차 귀히 여기는 태도를 길러준다. 작게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결코 부족함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음식과 삶 모두를 더 깊고 오래도록 음미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생활의 미학이다. 이유 셋, 쌀의 흰 빵은 아니다. 일본인의 식탁을 구성하는 중심에는 언제나 쌀이 있다. 흰 쌀밥은 단순한 주식이 아니라 일본 문화의 뿌리이자 정신이다. 어떤 화려한 소스나 버터도 얹지 않고 그저 뜨거운 증기와 함께 부드럽게 지어진 밥 한 공기는 몸과 마음을 함께 채운다. 이 쌀은 수천 년간 일본인의 몸을 만들어온 영양의 축이며 정신적인 중심이기도 하다. 반면 빵이나 피자처럼 밀가루를 기반으로 한 음식은
전쟁 이후 서구화 과정에서 도입된 외래 요소일 뿐 여전히 주류가 되지 못했다. 빵은 종종 버터, 마가린, 치즈와 함께 섭취되어 지방과 열량을 함께 제공한다. 하지만 쌀은 다르다. 담백하면서도 포만감이 크고 과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특히 정제되지 않은 상태의 현미나 잡곡은 섬유질까지 풍부해 소화 기능을 도와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일본 가정에서는 하루 3번 쌀을 먹는다. 아침에 조용히 밥을 지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엔 도시락에 소박하게 담긴 쌀밥이 중심을 잡아주며 저녁엔 가족이 둘러앉아 밥과 국 반찬으로 하루를 정리한다. 이처럼 쌀은 단순한 음식 재료가 아니라 생활의 리듬이다. 지속적으로 쌀을 섭취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지방, 설탕, 인공 첨가물의 섭취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조용하지만 강한 이 식습관이야말로 일본인의 허리 둘레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 하나이다. 이유넷. 붉은 고기보다 생선 섬나라. 일본의 식탁에 생선이 주인공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환경은 수산자원의 풍부함으로 이어졌고 그 덕분에 일본인은 오래전부터 고기보다 생선을 우선해왔다. 아침 식사로는 구운 연어가, 저녁 식사에는 신선한 회나 초밥이 등장하는 모습은 매우 흔한 풍경이다. 생선은 붉은 육류에 비해 훨씬 소화가 쉬우며 포화지방이 적고 단백질은 풍부하다. 특히 고등어나 정어리처럼 기름진 생선은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 건강과 두뇌 기능을 동시에 향상시켜준다. 지방을 태우는 데에도 효율적이어서 꾸준히 섭취할 경우 체중 조절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 튀김으로 먹는 경우에도 템프라처럼 적은 양을 섬세하게 조리하며 반드시 채소나 밥과 함께 조화롭게 구성한다. 반면 서구 식단에서 자주 등장하는 스테이크, 베이컨 튀긴 닭고기 등은 포화지방과 나트륨이 많고 소화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양이 많아 과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일본의 생선 중심 식단은 가볍지만 영양은 풍부하며 몸을 지치게 하지 않는다. 이처럼 생선을 중심으로 한 식습관은 단순한 입맛의 차이를 넘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는 핵심 요소다. 과하지 않게, 그러나 결핍되지 않게. 생선은 일본인의 장수와 날씬함을 동시에 가능하게 만든 조용한 비결이다. 5째 장. 식사의 중심에 자리한 채소. 일본에서 채소는 단순한 곁들이가 아니다. 한 끼 식사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형태와 조리 방식, 계절에 따라 그 모습도 무한히 다양하다. 생으로 씹는 샐러드부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 채소 뿌리 채소를 기름에 살짝 볶은 반찬, 그리고 시간이 만든 발효의 힘이 담긴 절임류까지 일본인의 식탁에는 항상 채소가 빠지지 않는다. 따뜻한 된장국조차도 미역이나 파두부와 같은 식물성 재료들로 채워져 단순한 국이 아닌 영양을 가득 머금은 한 그릇으로 거듭난다. 이처럼 끊임없이 섭취되는 섬유질은 몸속의 흐름을 원활하게 돕는다. 혈당은 급격히 오르지 않고 장은 규칙적으로 작동하며 과식을 방지하는 포만감도 오래 지속된다. 더욱이 일본에서는 계절을 따르는 식재료 사용이 일상이다. 봄에는 죽순, 여름엔 오이, 가을엔 버섯, 겨울엔 무처럼 제철 채소를 중심으로 식탁이 구성된다. 자연의 순환과 함께하는 이 식문화는 단지 건강을 위한 선택이 아닌 삶의 감각을 되살리는 미학이다. 간식조차도 다르다. 칩이나 사탕 대신 삶은 완두콩이나 구운 밤, 군고구마 같은 채소 간식이 흔하다. 그 어떤 군것질도 몸을 해치지 않고 자연에 가깝게 돌아가는 형태다. 이런 뿌리 깊은 채소 중심 식문화는 식단 전체의 균형을 맞춰주며 색감, 식감, 영양소의 다양성을 통해 만족감을 더욱 깊게 만든다. 결국
일본인이 날씬하면서도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이유는 채소가 단순한 보조가 아닌 식사의 정중앙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6째 장, 탄산 대신 녹차라는 선택. 일본에서 녹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다. 그것은 하루의 시작과 끝 식사의 동반자이자 건강한 삶의 상징이다. 편의점과 자판기 어디서든 병에 담긴 녹차를 쉽게 만날 수 있으며 집에서는 물론이고 식당에서도 식사와 함께 무료로 제공된다. 서구 사회에서 탄산음료와 에너지 드링크가 자리를 차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에서는 녹차가 당당히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단순히 덜 달아서가 아니다. 녹차가 주는 이점은 실로 다양하고 강력하다. 녹차에는 카테킨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체지방을 서서히 태워주는 효과를 준다. 몸에 수분을 공급하면서도 열량은 거의 없고 설탕이나 인공 성분이 첨가되지 않아 순수한 형태로 몸속을 정화시킨다. 일부 연구에서는 꾸준한 녹차 섭취가 심장 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도 한다. 단순한 기호 음료를 넘어 건강을 마시는 습관인 셈이다. 만약 우리가 매일 마시던 콜라나 밀크쉐이크, 달달한 커피 대신 녹차를 선택한다면 한 달 사이에 줄어드는 열량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이런 작은 습관이 모여 체중 관리에 큰 변화를 만든다. 결국 일본인이 날씬함과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절대적인 노력보다는 무의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선택에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녹차다. 7째 장, 하라하치부의 지혜. 일본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식사 습관이 있다. 바로 하라하치부다. 이는 오키나와 지역에서 비롯된 말로 배가 여든 퍼센트 찼을 때 수저를 내려놓는 것을 뜻한다. 배부르다고 느끼기 전에 식사를 멈추는 이 단순한 원칙은 일본인의 몸과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과식을 피하면서도 필요한 에너지는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이 방식은 단순한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다. 몸을 존중하는 삶의 태도다. 하라하치부는 칼로리를 계산하거나 금식을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먹는 이의 내면에 있는 감각에 집중하게 만든다. 충분히 만족했는지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되는지를 스스로 느끼고 멈추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습관이 가장 잘 지켜지는 지역인 오키나와가 세계적으로 장수 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라는 점이다. 과학자들은 이 식습관이 소화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비만과 생활습관병의 위험을 현저히 낮춘다고 본다. 결국 하라하치부는 절제와 배려, 그리고 자기 몸의 신호를 듣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억지로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을 알아차리는 지혜. 일본인의 날씬함은 절제가 아니라 균형과 자율에서 온다. 8째 장, 걷는 것이 운동이 되는 나라. 일본에서는 걷는 것이 특별한 운동이 아니다. 그것은 그저 일상이다. 복잡한 도심 구조와 잘 갖춰진 대중교통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많이 걷게 된다. 전철역까지 가기 위해 걷고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며 동네 상점이나 시장에 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긴다. 이렇게 하루하루 누적된 걸음이 어느새 수천 걸음이 되고, 이는 별도의 운동 없이도 몸을 움직이게 만든다. 특히 자동차에 의존하는 사회에서는 장시간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쉽지만 일본에서는 그렇게 머무를 틈이 없다. 심지어 노인들조차도 마트를 갈 때, 친구를 만나러 갈 때, 가까운 사찰이나 공원을 산책할 때 걷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체지방을 태우며 심장을 튼튼하게 만든다. 재미있는 점은 일본인들은 이를 운동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로 시간을 내서 힘들게 운동장을 돌거나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생활 그 자체가 운동이 된다.
걷는 리듬이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결국 일본인의 날씬함은 극단적인 운동이나 식단 조절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움직임 속에서 자연스럽게 완성된 결과이다. 9째 장. 자전거와 움직이는 일상. 일본에서 자전거는 단순한 탈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곧 삶의 리듬이며 움직이는 생활의 상징이다. 아침이 되면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학교로 향하고, 직장인들은 정장 차림으로 페달을 밟으며 전철역까지 이동한다. 장을 보러 가는 어머니들도 튼튼한 바구니가 달린 자전거에 아이와 장바구니를 함께 실어 움직인다. 자전거는 일본 거리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이동수단이다. 서구에서 자전거가 주말 취미나 운동의 수단으로 여겨지는 반면, 일본에서는 그것이 곧 교통이자 생활의 일부다. 특별히 땀 흘리는 고강도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이 저강도의 반복된 움직임은 하루 종일 몸을 활성화시킨다. 지방을 태우고 순환을 돕고 근육을 자연스럽게 단련시킨다. 자동차에 장시간 앉아있는 것 자체가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되는 시대에 자전거는 그 흐름을 거스르는 가장 현명한 도구가 된다. 도시 곳곳에는 자전거 도로가 잘 마련되어 있고 자전거 주차장도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 한적한 마을에서는 걷는 것보다 빠르고 대중교통보다 효율적인 이동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일본인의 하루는 자전거로 시작해 자전거로 마무리된다. 운동을 별도로 계획하지 않아도 몸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활동량은 자연스럽게 쌓인다. 몸을 만들기 위해 체육관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일본인에게는 삶 그 자체가 운동이며 이 움직이는 생활 양식이 날씬함과 건강함을 지켜주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10째 장. 급식으로 배우는 건강 습관. 일본의 학교 급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건강과 규율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이다. 피자, 감자튀김, 가공된 간식이 가득한 일부 나라의 급식과는 다르게 일본 학교에서는 영양사들이 균형 있게 설계한 식단이 제공된다. 흰 쌀밥과 구운 생선 또는 닭고기 채소가 담긴 된장국, 그리고 소량의 제철 과일. 적절히 구성된 이 식사는 맛뿐 아니라 건강까지 담고 있다. 포인트는 적당함이다. 배는 충분히 부르지만 과식할 틈은 없다. 양은 꼼꼼히 조절되어 있고 설탕이나 과도한 양념은 철저히 배제된다. 학생들은 돌아가며 직접 급식을 배식하고 식사 후에는 함께 정리한다. 이 과정에서 책임감과 협동심, 그리고 음식에 대한 감사의 태도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교사들 역시 같은 음식을 아이들과 함께 먹으며 올바른 식습관을 몸소 보여준다. 자동 판매기에서 탄산 음료를 뽑거나 단 음료를 마시는 일도 거의 없다. 과도한 당분 없이도 식사는 충분히 즐겁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같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습관을 일생의 기본값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점이다. 포션 조절, 영양 균형 소식의 습관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자라난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성장한 일본의 어른들이 날씬함을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노력이 아닌 어릴 때부터 배운 습관의 연속일 뿐이다. 11째 장. 덜 달게, 더 건강하게 일본에도 물론 단 음식이 있다. 그러나 그 달콤함은 결코 자극적이지 않다. 푹신하고 가볍게 만든 케이크 위에 신선한 과일을 올리고 향긋한 말차로 맛을 더한 다과는 입을 만족시키되 몸을 부담스럽게 하지 않는다. 서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도한 설탕과 버터로 범벅된 디저트와는 거리가 멀다. 아이스크림조차도 작은 용량으로 판매되며 무심한 듯 섬세하게 포만감을 준다. 무엇보다도 간식의 선택이 다르다. 밥과자, 군고구마 삶은 완두콩 말린 오징어.
외국인에게는 다소 낯설지 몰라도 이런 간식들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천천히 에너지를 공급해준다. 입이 심심할 때마다 단 것을 찾지 않아도 된다. 식사 사이 간격을 채우기 위한 음식마저도 건강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탄산음료 또한 드물고 대신 녹차나 보리차가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인은 설탕 중독의 악순환에서 자유롭다. 달콤함을 통해 위로를 받되 그 달콤함은 가볍고 잔잔하다. 이와 같은 문화적 선택이 일본의 낮은 비만율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중 하나다. 적게 가볍게 그러나 충분히 만족스럽게. 이것이 바로 일본식 단맛의 방식이다. 12째 장. 눈으로 먹는 식사. 일본 식사의 가장 아름다운 특징은 바로 먹기 전부터 이미 만족스럽다는 점이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로 여겨진다. 작은 그릇들에 나눠 담긴 각기 다른 색과 질감 모양과 높낮이가 조화를 이루며 식탁 위에 펼쳐진다. 진초록 시금치 노릇노릇하게 구운 생선, 하얀 쌀밥, 구수한 된장국. 이 네 가지 색의 조화만으로도 이미 시각이 먼저 포만감을 느낀다. 이러한 식탁 구성은 단지 보기 좋기만 한 것이 아니다. 시각적 자극은 식욕을 천천히 일깨우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속도를 늦춘다. 젓가락으로 천천히 음식을 집어먹으며 한 입 한 입을 음미한다. 그렇게 먹는 속도가 느려지면 위장은 뇌에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더 정확히 전달하고 결국 과식을 방지하게 된다. 이 방식은 고급 요정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가정에서도 작고 다양한 접시를 활용해 자연스러운 분량 조절과 아름다운 배치를 실천한다. 이처럼 눈으로 먼저 먹는 문화는 마음의 여유와 감사함을 불러일으키며 식사를 단순한 행위가 아닌 의식으로 바꾸어준다. 식사는 입보다 눈이 먼저 반응한다는 일본인의 철학은 결국 먹는 즐거움은 물론 건강까지 함께 챙기는 가장 섬세한 지혜다. 13째 장. 기름 대신 향을 담는 조리법. 일본 음식은 기름에 절이지 않고도 깊은 맛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 물론 가끔씩 튀김 요리인 템푸라나 돈가스도 등장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날이나 외식에서 즐기는 한정된 메뉴일 뿐 일상 속 식단의 중심은 아니다. 매일의 식탁을 구성하는 방식은 훨씬 더 담백하고 정제되어 있다. 생선을 숯불에 구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익히고 채소는 살짝 데치거나 찌고 두부는 다시 국물 속에서 조심스럽게 끓여낸다. 볶음 요리를 하더라도 기름은 한 방울만 사용해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있도록 한다. 된장국이나 나베 같은 국물 요리도 마찬가지다. 버터나 크림 없이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서 우러나온 감칠맛과 발효된 장류의 풍미만으로도 깊고 따뜻한 맛을 낼 수 있다. 이러한 조리법은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만족감을 높여주고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튀긴 음식이 식탁에 오르는 날에도 반드시 절인 채소나 신선한 샐러드가 곁들여져 식단의 균형을 맞춘다. 이것이 바로 일본식 식사의 미덕이다. 서구식 식단에서는 흔히 버터가 녹아 흐르는 스테이크 크림으로 가득한 파스타 튀김과 감자칩이 흔하지만 일본의 식문화는 다르다. 기름기 대신 향을 과잉 대신 절제를 선택한다. 결국 이러한 조리 습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몸에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열량은 줄이되 만족감은 높이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식사를 통해 몸은 더 가볍고 건강해진다. 맛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날씬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그 해답은 조리 방식의 철학에 숨어 있다. 14째 장.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식사의 규율. 일본인의 일상에는 규율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식사 역시 마찬가지다. 식사는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 하고 불필요한 간식은 삼가며 음식을 허투루 대하지 않는다. 남기는 것은 금물이며 무심코 입에 넣는 습관은 경계 대상이다. 이런 규칙적인 식습관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음식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 문화적 태도다. 일본 사회가 높은 경쟁과 긴 근무시간 시험과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러한 스트레스가 과식이나 폭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감정이 힘들다고 해서 과자나 아이스크림에 의지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럴수록 정해진 시간에 정갈한 밥과 국 생선과 채소로 구성된 식사를 지키려 한다. 규칙은 그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안정과 중심을 되찾는 방식이다. 식사 전에는 이타다키마스라는 인사를 통해 음식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식사 후에는 고치소사마라는 말로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현한다. 이 짧은 두 문장은 단지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음식을 대하는 마음가짐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 철학이다. 음식은 욕구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삶을 존중하고 다잡는 의식으로 자리매김한다. 그 결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음식은 위안이 아닌 균형이 되고 감정의 출구가 아닌 삶의 질서를 지키는 기둥이 된다. 날씬함이 단순한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삶의 질서를 담은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본인의 방식이다. 15째 장. 음식에 담긴 전통의 무게. 일본에서는 음식을 가볍게 대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한 끼 식사는 단지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닌 농부와 요리사 자연과 계절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며 삶의 전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통로다. 식사 전에 이타다키마스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다. 땅을 일군 사람들 식재료가 된 생명체, 그리고 그 음식을 정성껏 차린 이들에게 바치는 작고 진심 어린 경배다. 식사가 끝나면 고치소사마라는 말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마무리한다. 말은 짧지만 담긴 의미는 깊고 넓다. 일본의 전통 요리, 즉 와쇼쿠는 단순히 음식의 조리법이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색과 식감의 균형, 영양과 계절의 순환을 모두 담은 철학적 구성이다.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이 한 상 안에서 균형을 이루고 따뜻한 것과 차가운 것, 바삭한 것과 부드러운 것이 조화를 이룬다. 눈과 혀, 그리고 마음까지 함께 만족시키는 경험이 된다. 이러한 전통은 과식과 낭비를 멀리하게 만든다. 음식은 언제나 귀하고 남김없이 먹는 것이 당연하며 천천히 음미해야 하는 대상이다. 배가 불러서 그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가진 이야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수저를 놓는다. 음식이 존중받을 때 사람도 자신을 아끼게 되는 법이다. 그 결과 일본인은 무의식적으로도 음식을 조심스럽게 대하고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으며 음식과의 건강한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한다. 날씬함은 이처럼 수백 년을 이어온 식문화와 마음가짐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결과인 것이다. 16째 장. 빨리 먹지 않는다는 고요한 선택. 일본의 식사는 언제나 느리다. 그리고 그 느림은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음식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다. 젓가락이라는 도구는 자연스럽게 한 번에 집을 수 있는 양을 줄이고 입으로 가는 시간을 길게 만든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음식의 온도, 질감, 향, 그리고 맛의 미묘한 변화들을 느끼게 된다. 빨리 먹으면 배가 불렀는지도 모른 채 더 먹게 된다. 위가 포만감을 뇌에 전달할 시간조차 없이 식사는 끝나고 결과적으로는 과식과 소화불량으로 이어진다. 반면 일본 식문화는 한 입 한 입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데 집중한다. 생선 한 조각, 된장국 한 숟갈, 절임 반찬 한 점. 그 모든 것이 입속에서 조심스럽게 해체되고 기억된다.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도 서두르지 않는다.
함께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하고 웃으며 천천히 수저를 든다. 외식 문화조차도 음식의 리듬을 중심으로 흐른다. 패스트푸드 문화가 점차 확산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일본인들은 천천히 먹는 것을 예의이자 지혜로 여긴다. 이 고유한 식사 습관은 결국 열량을 조절하고 식사의 질을 높이며 몸과 마음 모두를 가볍게 만든다. 날씬함이란 속도를 줄이는 데서 시작된다. 빠르게 먹는 세상 속에서 일본인은 일부러라도 천천히 살고 천천히 먹고 천천히 자신을 아낀다. 17째 장, 사회적 시선과 날씬함의 기준. 일본에서는 몸매에 대한 인식이 단순히 개인의 취향이나 선택으로만 형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일종의 규범이며 일상 곳곳에서 조용히 영향을 미친다. 대형 사이즈 옷이 흔한 서구와 달리 일본의 대부분의 의류 매장은 날씬한 체형을 기준으로 옷을 제작하고 진열한다. 이는 곧 사람들에게 건강한 체형이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표준임을 암묵적으로 각인시키는 역할을 한다. 대중의 시선은 슬림함을 단지 미의 기준으로만 보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관리, 절제력 건강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식사량에 민감해지고 운동이나 생활 습관에 더 신경을 쓴다. 스스로를 위해서라기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 예의처럼 받아들이는 것이다. 물론 이런 분위기는 때때로 압박감이나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과체중과 비만이 광범위하게 퍼지는 것을 억제하는 무형의 장치가 된다. 회사와 학교에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사회 전체가 정상 체형 유지를 하나의 표준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된다. 어찌 보면 논란이 될 수 있는 이 사회적 압력은 역설적으로 일본을 세계에서 가장 슬림한 국가 중 하나로 유지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준이 사람들을 더 건강한 삶으로 이끄는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다. 18째 장, 마타보법 건강을 위한 국가의 개입. 일본이 국민 건강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는 마타보법이라는 정책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법은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건강 지침으로 40대부터 70대 중반까지의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매년 허리둘레를 측정하도록 규정한다. 일정 수치를 넘기면 단순히 숫자를 통보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생활습관 교정 상담이나 영양교육 맞춤형 권고가 이어진다. 이 법은 20세기 후반 이후 급격히 늘어난 생활습관병, 특히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였다. 외부에서는 이 제도를 과도한 간섭이라 비판하기도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이를 조기 개입을 통한 예방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사람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기 전에 도와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허리둘레 측정은 단순한 수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내 몸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건강을 지키는 약속이다. 마타보법은 몸을 단속하려는 법이 아니라 삶의 질을 보호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그 결과 일본은 세계적으로 낮은 비만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민 개개인도 스스로의 건강을 사회 전체의 책임처럼 여기는 분위기를 형성했다. 날씬함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을 국가가 뒷받침해 줄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건강 문화가 자리 잡는다. 19째 장, 나이 들수록 빛나는 일본의 노년. 일본의 노인들은 숫자로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실제로 살아있는 시간을 활기차게 보내며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몸은 날씬하고 마음은 생기 있다. 특히 오키나와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장수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로 유명하다. 하지만 그들이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에 주목해야 한다.
그들의 식단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영양이 밀도 있게 구성되어 있다. 두부 다시마, 고구마, 녹색 채소 등 식물성 중심의 식단에 적은 양의 생선이나 살코기만이 곁들여진다. 조리법은 복잡하지 않지만 섭취되는 모든 음식에는 계절과 자연 전통이 배어 있다. 무엇보다도 가공식품을 피하고 과식하지 않으며 음식과 몸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또한 그들의 삶은 멈추지 않는다. 텃밭을 가꾸고 매일 일정한 거리를 걷고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 이 일상적인 움직임이 근육과 관절을 유지시키고 마음의 활력을 잃지 않게 해준다. 그들에게 날씬함은 단지 외모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에너지의 저장소이자 건강한 노년의 바탕이다. 노인은 약해져야 한다는 편견을 깨고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들이 바로 일본의 노년 세대다. 그들은 말없이 증명한다.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는 사실을 말이다. 20째 장. 세상이 배울 수 있는 일본의 비밀. 일본인의 날씬함은 어떤 기적의 약이나 최신 유행 다이어트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문화와 규율 균형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쌓여온 삶의 방식에서 비롯된다. 그들에게 식사는 절제가 아니라 예의이며 운동은 억지로 하는 활동이 아니라 일상의 연장이다. 적은 양을 다양하게 먹고 제철 채소를 중심으로 식단을 꾸리며 걷고 자전거 타는 습관이 몸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그 어떤 유행어도 붙지 않지만 이 모든 습관은 결국 건강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많은 나라들은 오늘은 저탄고지, 내일은 간헐적 단식처럼 끝없이 다이어트 방법을 바꾸며 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오히려 변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건강을 유지한다. 식사는 몸을 위한 영양 섭취이며 운동은 체중 감량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삶을 가꾸는 리듬이다. 음식에 대한 감사는 남기지 않는 습관으로 이어지고 그 절제는 곧 몸의 균형을 만들어낸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분명하다. 날씬함과 건강은 극단적인 절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루하루 반복되는 작고 단순한 습관들 속에서 오랜 시간 유지될 수 있는 건강이 만들어진다. 이 단순한 진리를 일본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증명하고 있다. 만약 전 세계 사람들이 일본의 방식 중 단 몇 가지만이라도 실천한다면 어떨까? 식사량을 조금만 줄이고 채소 섭취를 늘리고 탄산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며 걷는 시간을 조금만 더 확보하는 것. 그렇게 하루를 쌓아간다면 비만율은 줄어들고 건강 수준은 올라가며 삶의 질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이다. 결국 일본은 우리에게 알려준다. 날씬한 몸은 억지스러운 제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습관과 사려 깊은 선택에서 온다는 것을 말이다. 급하게 고치려 하지 말고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라는 조용한 조언이 담겨 있다. 오늘 당신은 일본의 어떤 습관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소식하는 식사, 채소 중심 식단 녹차 한 잔, 혹은 집 앞까지 천천히 걷는 그 몇 걸음.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일본의 삶 속에 숨겨진 건강의 철학, 그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길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아주 작고 단순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